각자의 20자평을 한 분 한 분씩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그동안 너무 첫 번째 타자로 신민경 선생님을 내세웠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조금 순서를 바꿔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20자평 들려주실 선생님은 박권일 선생님 20자평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바꾼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전형적인 조산모 사진. 네, 안녕하세요. 문자 그대로 생생한 방송 리액추의 진행을 맡은 평론가 박인석입니다. 리액추는 문학과 인문 관련 책들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이슈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 나눠보는 방송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리액추 방송을 이끌어갈 멤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학평론가 심민경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자, 다음은 사회비평가 박권일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소설가 배상민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저희가 다뤄볼 책은 권여선 소설가의 신작 레몬이라는 작품입니다. 권여선 소설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은 1996년에 처음 등단을 한 이후에 벌써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활동을 이어온 굉장히 활발한 중견 소설가입니다. 현재까지 다섯 권의 소설집과 4권의 장편 소설을 냈을 정도로 굉장히 활발한 출간 경력을 가지고 계시고요. 근데 2010년대에 이르러서 굉장히 평단에서도 주목을 받고 비평적으로도 많이 다뤄지기 시작하더니 최근 들어서는 연달아 굵직굵직한 문학상들을 수상하고 있습니다. 독립문학상, 독립문학상, 2호선 문학상을 최근 한 3년 사이에 연달아 수상을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기만형의 황금기를 보내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작가입니다. 권여선 작가의 이번 신작 레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장편 소설로 만들어진 건 아니라고 해요. 2016년에 이제 중편 소설로 창작가 비평에 당신은 알지 못하나 나이다라는 제목으로 먼저 발표가 되었고요. 이 작품을 대작한 이후에 이번에 2019년도에 새롭게 장편 소설로 나온 작품입니다. 자, 저희 방송에서는 오늘 이 작품이 과연 장편 소설로서 어떤 성취를 이뤄냈는지 혹은 어떤 의미들을 독자에게 전달해주고 있는지에 대하여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레몬에 대한 20자평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의 20자평은요. 그날 이후에 멜랑콜리는 모두 노란색이다가 20자평이고요. 이 20자평을 쓴 이유는 이제 그 세월호 이후에 애도에 대한 권여선 작가님의 나름의 응답 같은 소설이라는 점에서 세월호의 리본이 노란색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노란 리본을 연상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그런 소설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교하고 리드미컬한 그런 서사는 아니었고 저한테는 툭툭 끊어지는 그런 느낌을 줬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복적이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 어쨌든 이 소설에서는 가해자가 좀 마지막까지 알려지지 않고 밝혀지지 않은 채로 끝나게 되는데 이렇게 좀 모호하게 처리한 것들도 좀 궁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작가님 혹시 만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다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20자평 말씀해 주실 분은 배상민 작가님. 네. 제 20자평은 사회적 죽음, 개인적 애도입니다. 그 죽음, 그 소녀가 레몬의 그 중심이 되는 소녀가 피살 당하죠. 주인공은 아니고 혜연이라는 소녀가 피살을 당하는데 이 소녀가 미모의 소녀이기 때문에 이 소녀의 죽음 자체가 이슈가 되죠. 소설 속에서. 그러니까 센세이셔널해진다는 측면에서 이 죽음은 사회적 죽음인데 이 소설 자체는 문제 제기는 사회적 죽음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근데 그 애도에 이르는 순간은 철저하게 개인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소설을 읽으면서 왜 그 소녀의 죽음을 둘러싼 어떤 사회적 문제는 얘기를 하지 않고 개인적인 애도로만 천착이 되어 가는가 이 지점에 대해서 좀 아쉬웠기 때문에 이런 20자평을 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심진경 선생님 20자평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핏빛 복수 대신 레몬빛 복수를
20자평으로 했습니다. 굉장히 산뜻하네요. 근데 이제 이 소설에서는 그 2000년 초반에 2002년에 그 혜연이라는 여고생의 죽음보다는 그 죽음 이후에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남겨진 사람 중에 그 여동생이 결국에는 언니의 그 죽음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아무튼 나름 그런 추적 내지는 어떤 스릴러적인 장르적인 성격을 가지고 범인을 추적하는 얘기가 후반부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나름 범인이 누구라고 뭐 판단에 이르고 그리고 그 범인에게 어떠한 복수를 하죠. 근데 그 복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치밀하게 상대를 몰락시키는 그런 복수라기보다는 조금 더 좀 뭐라 그럴까 전체적으로 이 레몬이라고 하는 제목이 주는 것처럼 상당히 청춘의 그런 상큼함 뭐 이러한 걸 의미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서지기 쉬운 일상 뭐 이런 걸 의미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복수가 그게 뭐 통쾌하고 후련한 그런 방식의 복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일상의 어떠한 측면들을 계속 유지시키면서도 그러면서도 조금 도발적인 그러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빤히 쳐다보시면 참 부끄럽사옵니다. 네, 레몬 빛깔 복수에 네.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제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방금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혜연이라고 하는 미모의 여고생 살인 사건과 관련된 처음엔 미스테리를 제시해 주지만 실제로 이야기가 굴러가는 방식은 미스테리를 추적하거나 그것을 밝혀내거나 혹은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화끈한 복수가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이 복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인물들, 남겨진 인물들의 애도 과정에 주목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따라서 애도와 죄의식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 작품이 결국에 미스테리가 아니라 애도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을 때 이 작품에 대하여 작가가 가지고 있는 애도라고 하는 행위에 대한 나름대로의 입장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 과연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애도의 방식은 어떤 방식일까? 박건일 선생님 먼저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 저는 이 소설이 결국 이제 애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애도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제가 이제 먼저 떠오르는 두 명의 학자가 있는데 한 명은 지그문트 프로이트고요. 또 한 명은 자크 데리다라는 철학자입니다. 두 사람이 사실은 애도와 연결되어 있는 멜랑콜리라는 정서, 즉 우울증이죠, 우울함. 거기에 대해서 유명한 이제 책과 글을 썼는데 먼저 이제 프로이트가 썼죠. 애도와 멜랑콜리라는 책에서 프로이트가 한 얘기가 애도는 성공한 애도와 실패한 애도로 나뉜다. 그리고 그 애도가 성공했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 어떤 타자가 자기와 함께했던 그런 세계 이런 것들이 끝났다는 것을 스스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 그래서 그 고통을 가슴에 안고 한 발 한 발 일상으로 다시 복귀해가는 것. 그것이 이제 성공한 애도다라고 프로이트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실패했을 경우에 그 고통에 짓눌려서 이제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할 때 실패한 애도가 되는 것이겠죠. 그 실패한 애도가 사실은 이제 멜랑콜리를 만들어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크 데리다 같은 경우에 이제 이 프로이트의 그 애도론을 자기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또 다른 형태의 애도론을 얘기를 합니다. 데리다의 애도론은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성공하는 애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뒤집어 놓은 애도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프로이트의 애도를. 그러니까 이 데리다가 얘기하는 애도라는 것은 그러니까 프로이트의 애도라는 게 자기가 상실한 대상으로부터 리비도를 흡수해서 다시 회수해서 고통스럽게 다시 이제 그 일상으로 복귀하는 과정이라면 데리다의 애도는 리비도를 회수 못한다는 점에서는 애도의 실패지만 그 사람을 향한 사랑과 헌신 이런 것들을 죽어도 포기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사실은 성공적인 애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데리다의 진실한 애도는 애도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리다에게 윤리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애도를 거부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영원히 기억하는 것. 이게 이제 데리다에게 진실한 애도라는 처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대조적인 이 의미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프로이트가 비윤리적이고 뭐 데리다가 윤리적인 애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각자 어떤 일리가 있고 각자 의미가 있는 이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 권여선 작가 같은 경우에는 프로이트 쪽보다는 데리다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특히 소설 속에 나온 등장인물들의 행동들만 보더라도 사실은 죽은 자를 결코 잊지 못하고 계속 평생을 이제 따라다니는 거죠. 2002년에 그 이제 문제 사건이 일어나는데 지금 2010 몇 년이 이제 됐는데도 계속 그 죽음을 통해서 자기 삶이 이제 일상으로 복귀가 안 되고 계속해서 그 죽은 자를 기억하고 죽은 자에 대한 어떤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일상은 사실상 그냥 빈 껍데기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냥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걸 봐서는 사실은 데리다처럼 애도를 거부하는 어떤 행동으로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또 그 이 소설에 시가 빈번하게 등장하는데 데리다가 에도와 멜랑콜리를 얘기하면서도 사실은 시를 중요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시는 죽은 자에게 바쳐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이 권여선 작가가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런 면에서도 좀 데리다와 비슷한 에도에 대한 관점이나 태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우리가 선뜻 납득할 수 있는 죽음이라는 게 사실 없잖아요. 특히 우리한테 소중한 사람이 뭐 병으로 떠났든 갑작스럽게 떠났든 간에 심지어 그냥 우리가 호상이라고 부르는 형태로 돌아가셨을 때도 사실은 그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는 애도를 거부하는 주체들이다. 그런 면에서는 또 우리가 대리다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애도를 하는 존재들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애도에 대한 거부 혹은 애도의 불가능성이야말로 진실한 애도를 하는 방법이다 라고 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심리경 선생님께 드릴 텐데요. 이 작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죄의식의 주된 초점이나 혹은 그 표현의 양식도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 작품만의 죄의식에 대한 소설적인 표현이나 의미를 어떤 식으로 좀 짚어줄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는 아까 이제 뭐 프로이트의 그 애도와 우울증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사실 우울증이라는 것은 자기가 상실한 예상을 이제 떠나보내는 게 애도인데 그 떠나보내지 못하고 자기 존재의 일부로 영원히 이제 간직할 때 그것을 이 사람은 병리적인 걸로 봤잖아요. 프로이트는. 그래서 그 우울증적 주체라고 하는데 이 중간에 다원이가 보여주는 그러한 그 언니와 비슷하게 성형을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막 그 거식증에 걸리는 것처럼 이제 먹는 걸 거부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보면 일종의 자기 파괴적인 형태로 그렇게 이제 떠나보내지 못한 그 상실감 때문에 자기가 파괴되는 그런 형태로 죄의식이 드러난다면 그러니까 사실은 그다음 윤태림이라고 하는 여기에는 어떤 그 전문가에게 뭔가 자기 문제를 의논하고 상담받고 그것을 막 이렇게 토로하는 그러한 이제 목소리뿐인 물론 앞부분에 잠깐 이제 아몬드 눈과 무슨 붉은 입술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외모가 표현되고 있는 그 윤태림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도 그 혜원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이제 관련된 인물인데 그 인물의 그 죄의식은 이제 되게 고통스러워 하거든요. 근데 그 인물은 그렇게 권위가 있는 상담가나 아니면 박사님한테 그 자기 의탁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것이 여기서 또 신에 대한 그런 신에게 자기 몸을 의탁하는 형태로 그 죄의식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손쉽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그런 대타자와 자기를 동일시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속에서 이제 그 품에 안기거나 이러면서 그런 죄의식을 드러내고 그것을 해소하려고 하고 근데 이제 제일 저한테는 좀 의아했던 인물이 한만우라는 인물이거든요. 그 한마는 이름도 그렇고 외양도 그렇고 그냥 한마는 그러한 캐릭터인데 그 캐릭터는 사실 한번 해주세요 노래. 노래요? 네. 한마는 그 다음 몰라요 가사. 근데 아무튼 그 한만우의 경우에 가장 그 대가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일단 모르고 이 캐릭터가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가장 큰 벌을 받았다는 점에서 일단은 그도 어떠한 모종의 그런 그가 의식하지 않은 어떠한 혹은 그가 가지지 않은 어떤 죄의식이 그에게 이제 덮쳤다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그러한 것들을 가장 그 극적으로, 그다음에 어떤 육체적으로 드러낸 인물이 그 한만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만우는 결국에는 이제 자기 죽음으로써 그 원치 않은 그러한 형태의 죄의식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소설에서는 어쨌든 이러한 세 가지 방식의 그 죄의식을, 세 가지 방식으로 죄의식을 표현하고 있고, 이것이 결국 남겨진 자의 슬픔을 표현하는 작가 나름의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남겨진 자들에게 있어서도 동일한 게 아니라 각자의 입장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죄의식을 소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저희가 이야기해 볼 것은 레몬이라고 하는 이 작품의 제목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작품의 내용은 심각한 살인사건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사람들의 무거운 이후의 삶을 다루고 있는 작품인데, 제목 자체는 굉장히 산뜻한 레몬이라고 하는 과일을 가져왔어요. 근데 실제로 이 작품을 읽어보면 그러면 레몬이 이 소설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는 상징이나 소재인가 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등장하고 있는 대목도 굉장히 한정적이고, 그 서술자인 다원에 의해서 레몬 이런 식으로 입으로 되뇌어지는 단어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를 굳이 소설의 제목으로 끌어서 쓴 작가의 의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의도를 소설 내적으로 한번 찾아본다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배상민 작가님 이야기해 주시죠. 저는 레몬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레몬이라는 이미지 그 자체, 노란 레몬, 시각적으로 자극적인 레몬. 이거는 이제 언니인 혜연을 상징하기도 하죠. 문제는 그래서 동생이 언니를 끊임없이 닮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랄까, 혜연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건 센세이셔널함, 요거에 집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언니를 대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니를 대체하려고 하는 그래서 점점 이 사람도 노란 옷을 입고 막 노랗게 변해가는데, 요 그 센세이셔널함, 혜연이라는 죽음이 가지고 있는 이 센세이셔널함이 가지고 있는 상징으로서의 노란 빛깔의 레몬이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주인공은 다은일 수밖에 없어요. 다은이가 결국 언니 때문에 자기 자신을 상실했다가 언니를 이제 성형하는 거잖아요. 언니와 함께 성형하면서 자기 자신을 상실했다가 한만우의 삶을 지켜보잖아요. 성실한 그냥 노동자의 삶이에요. 두 다리를 잃고도 어쨌든 살아가는 그 성실한 노동자의 삶을 지켜보면서 이제 다시 자기의 어떤 삶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굴도 좀 변하고 살도 찌고, 이래서 이제 다시 그 삶을 찾아갔을 때의 그 레몬이 가지고 있는 속살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시큼하고 뭔가 생생한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의 활기로서의 레몬을 또 뜻하는 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생의 활기를 지켜본 사람만이 애도를 할 수 있다라는 작가의 뜻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그 죽음의 센세이셔널한 그 미모의 여고생의 죽음 이면에는 청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 존재하거든요. 다언니도 언니와 함께 성형수술까지 해가면서 가장 크게 자기 자신을 상실했고, 그 다음에 그 아몬드 빛깔의 아몬드 눈을 하고 빨간 입술을 한 누구보다도 또 생생했던 테림이라는 젊음도 그렇게 쓰러졌고, 그 다음에 아마도 혜연이를 죽였음직한 그 남자, 그도 삶을 상실했다는 것들이 이제 다각도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센세이셔널한 죽음 이면에는 레몬 같은 젊음이 상실되었다는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레몬 같은 젊음, 그거를 목도하고 나서 그 센세이셔널한 죽음 이면에 있는 레몬 같은 또 다른 삶의 어떤 젊음의 생기를 가진 것들이 쓰러졌다는 그 사실을 비로소 목도하고 나서야 애도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작가가 이 레몬이라는 제목을 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과 혜연의 죽음으로부터 약 10년 정도 안쪽의 삶을 국면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10년이라고 하는 세월, 산술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세월만큼 잃어버린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들을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레몬을 활용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